이놈을 당장 포박하여라. 감히 대감어른을 역적이라 입에 올리다니. 잔치상이 차려진 고을 마당 한복판에서 10살 소년이 군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맨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었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 요망한 아이, 재수 없는 것이라 손가락질 받던 소년이 이번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뱉어버린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소년의 눈에는 대감의 얼굴 위로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 팔도 중에서도 경기 바깥쪽 외진 곳에 가야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자락이 마을을 삼면에서 감싸고 있었고 앞으로는 개울이 흘렀지요. 봄이면 진달래가 붉게 물들고 여름이면 개울물 소리가 서늘하여 언뜻 보기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허나 그 해는 참으로 고달픈 시절이었지요. 흉년은 이태째 이어지고 있었고 백성들의 살림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이 가야골의 별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0살. 어머니와 단둘이 마을 변두리 허름한 초가에서 살아가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별이가 3살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어머니 혼자 남의 빨래를 받아다 삶고 이웃집 부엌일을 거들어가며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별이는 겉보기엔 여리고 작은 아이였습니다. 또래보다 머리 하나쯤 작았고 팔다리도 가늘었지요. 그런데 눈만은 달랐습니다. 동그랗고 유독 크고 또렷한 눈이었는데 그 눈동자가 한 번도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그 눈과 마주치면 이유 모를 불편함을 느끼며 시선을 먼저 피하곤 했지요. 별이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본심과 숨긴 것이 형태와 빛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사람 얼굴에서는 맑고 고른 빛이 났고 거짓을 품은 사람 얼굴에서는 탁하고 얼룩진 그림자가 일렁였지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에게서는 누런 안개가 피어올랐고 억울함을 삼키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파랗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눈입니까? 허나 별이에게 이 눈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행의 시작이었을 뿐이지요. 별이가 처음 말문이 트이던 5살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장터에 나갔다가 마주친 이웃집 노인의 얼굴에서 검은 기운이 짙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지요. 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손가락을 들어 그 노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얼굴이 까매요.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별이의 입을 틀어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노인은 열흘 뒤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별이를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려니 하고 넘겼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2번, 3번, 10번 이어지자 사람들은 더 이상 우연이라 여길 수 없었습니다. 별이가 어떤 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징조로 이어졌기 때문이었지요. 저 집 큰아들 얼굴에 사고 기운이 있어요. 저 아주머니 얼굴에서 거짓 냄새가 나요. 저 상인은 저울을 속이고 있어요. 아이는 그냥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이 맞을 때마다 더 깊이 별이를 두려워했지요. 요망한 것, 귀신 아이, 재수 없는 놈, 돌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지나치다 마주치면 재빨리 고개를 돌리는 이들도 있었지요.
아이들은 별이와 놀아주지 않았고 어른들은 별이 어머니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수군댔습니다. 저런 아이를 낳은 집에 무슨 복이 오겠어. 그냥 산에 갖다 버리지 왜 키워. 별이 어머니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잠들기 전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곤 했지요. 별이야. 남들이 뭐라 해도 너는 하늘이 주신 귀한 내 새끼다.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란다. 그 말만이 별이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손길만으로 버티기엔 세상이 너무 매서웠지요. 별이가 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덩치 크고 거친 청년 돌쇠가 장터 골목에서 별이의 앞을 막았습니다. 돌쇠는 20이 넘은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손마디가 굵고 눈썹이 짙어서 처음 보는 이들이 절로 움츠러드는 인상이었지요. 야, 요망한 것. 내 눈이 날 보고 있지? 별이는 고개를 들어 돌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별이의 눈에 파랗고 차가운 기운이 돌쇠의 얼굴 전체를 휘감는 것이 보였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깊이 쌓인 억울함이었지요. 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별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멱살을 잡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 쳐다보면 두 눈 뽑아버린다. 알겠냐? 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 돌쇠는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끼며 별이를 거칠게 밀치고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별이는 이불 속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돌쇠의 얼굴에서 본 그 억울함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렇게 힘세고 무서운 청년이 왜 저토록 파란 기운을 품고 사는 것일까요? 별이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만 마음 한구석에 그것이 작은 가시처럼 박혀버렸지요. 그로부터 2해가 흘러 별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별이는 어머니가 일 나간 사이 혼자 개울가에 나와 앉아 있었지요. 발을 담그고 물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 별이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개울가에서만큼은 누구의 얼굴도 보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앉은 것이 별이냐? 고개를 돌려보니 지팡이를 짚은 백발 노인이 개울가 둑 위에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체구가 쪼그라들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마을 외곽에 홀로 사는 덕만 영감이었습니다. 별이는 본능적으로 그 얼굴을 살폈습니다. 놀랍게도 덕만 영감의 얼굴에서는 어떤 빛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맑고 고요했지요. 별이가 살면서 그런 얼굴을 본 것은 단 2번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그리고 지금이었습니다. 덕만 영감은 둑에 천천히 내려와 별이 곁에 앉았습니다. 내 눈이 남다르다는 소문은 들었다. 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언제나 욕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덕만 영감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무섭지 않으냐?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별이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두렵다거나 신기하다거나 사라지라거나 하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허나 무섭지 않냐는 물음은 처음이었습니다. 별이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섭기보단 외로워요. 덕만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개울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지요. 별이야. 내 평생 사람을 많이 봐왔느니라.
눈이 맑은 아이가 눈이 어두운 어른들 틈에서 살면 그 아이가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법이지. 그런데 그것은 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란다. 별이는 고개를 들어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이유 없이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법은 없느니라. 내 눈이 지금은 짐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눈이 진짜로 쓰여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 별이는 그 말의 뜻을 그 자리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처음으로 자신의 눈을 나쁘게 여기지 않는 어른을 만났다는 것이 묘하게 가슴을 울렸지요. 과연 덕만 영감의 말대로 별이의 눈이 진짜로 쓰여야 할 때가 오게 될까요? 그날 이후로 별이는 가끔 덕만 영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말수가 적은 영감은 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거나 마당에 화초를 돌보거나 했지요. 허나 그 침묵 속에서 별이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별이가 덕만 영감의 낡은 책 더미 앞에 앉아 있다가 물었습니다. 영감님은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덕만 영감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서 일을 했느니라. 한양에서요? 그래. 나라의 살림을 들여다보는 자리였지. 그런데 영감은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쓸쓸한 표정으로 찻잔을 다시 들었지요. 나라 살림을 들여다보다 보면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보이는 법이란다. 그게 화가 되어서 이 외진 곳까지 오게 되었지. 별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덕만 영감의 얼굴이 그 순간 처음으로 깊고 어두운 그늘로 물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별이의 눈에 그 그늘은 슬픔과 분노와 오래된 억울함이 뒤섞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별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영감님이 한양에서 본 것이 무엇이었길래 저리도 오래 마음에 짐을 지고 계신 걸까요? 그 답은 별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밝혀지게 됩니다. 그것은 마을에 한 통의 방이 붙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한창인 어느 날 아침, 가야골 어귀 게시판에 관아의 방이 붙었습니다. 별이는 지나가다 그 앞에 잠깐 멈추었지요. 글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 중에 별이처럼 글을 아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덕만 영감이 틈틈이 글을 가르쳐준 덕이었지요. 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국 종이품 형조참판 류성만 대감께서 오는 보름날 가야고를 경유하시니 고을 백성들은 깨끗이 길을 닦고 잔치를 준비하여 영접할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다. 별이는 그 방을 읽으며 가슴 한켠이 묘하게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을 본 것만으로도 얼굴도 보기 전에도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발끝부터 차오르는 것 같았지요. 마을은 곧 발칵 뒤집혔습니다. 류성만. 조선 조정에서 임금 다음 가는 실권을 쥔 형조참판. 한 번 노하면 고을 하나쯤은 없애버릴 수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 그 인물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새벽부터 장정들을 불러 모아 길을 닦았고 안악들은 밤을 새워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흉년에 겨우 보리죽으로 연명하던 집에서도 쌀과 닭을 내놓아야 했지요. 별이 어머니도 차출되어 사흘째 남의 부엌에서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손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지요. 별이는 그런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부리는 것인지. 류성만.
그 이름이 별이의 머릿속에 무겁게 박혔습니다. 그 즈음 마을 외곽의 덕만 영감도 그 방을 읽었습니다. 영감은 유성만이라는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손이 멈추었지요. 오랫동안 잊으려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영감은 그날 밤 조용히 심부름꾼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지요. 이것을 한양사헌부 앞 주막에 있는 최 주사에게 전하거라. 아무도 모르게. 그 서찰 속에 무엇이 담겼는지 마을 사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보름날이 다가왔습니다. 보름날 아침 가야골에는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길 양편의 마을 사람들이 도열에 서고 아이들은 어른들 등 뒤에 숨어 몰래 고개를 내밀었지요. 별이는 어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별이의 손을 꼭 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별이야, 오늘은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보이는 것이 있어도 입 밖에 내지 마라. 알겠지? 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긴장이 단단하게 조여들고 있었지요. 유성만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이상하게도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꿈속에서도 검붉은 기운이 피어오르는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인데 그 기운만큼은 별이가 살면서 본 어떤 것보다 짙고 무거웠습니다. 저 멀리 길끝에서 먼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마가 보였습니다. 그 앞뒤로 갑옷 입은 군사들이 도열하여 행진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별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가마가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별이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고 말았습니다. 가마의 창 너머로 잠깐, 정말 잠깐 한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별이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그 얼굴 위에 검붉은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어떤 얼굴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무게였지요. 단순한 욕심이나 거짓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죽음의 냄새였고 숱한 사람을 짓밟은 흔적이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피의 기운이었습니다. 별이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마가 마을 마당에 멈추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고을 수령이 굽신굽신 저를 올리며 맞이했지요. 가마 문이 열리고 유성만이 내려섰습니다. 넓은 이마에 눈꼬리가 처진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웃음이 많아 첫인상이 좋았지요. 흰머리가 섞인 관복에 사내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인자하게 손을 들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소이다. 형편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이렇게 맞이해 주니 이 류성만이 진심으로 고맙소.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소문과 달리 인자한 분이라느니 역시 큰 인물은 다르다느니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지요. 별이만이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눈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류성만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붉은 기운이 너무 강해서 정면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지요. 눈을 뜨고 있으면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별이의 눈이 어딘가에 멈추었습니다. 류성만의 허리에 달린 배국 놀이개였습니다. 순백의 옥으로 만든 놀이개인데 허리에 찬 장식치고는 묘하게 무거워 보였지요. 그런데 그 놀이개를 보는 순간 별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놀이개, 색이 너무 고르고 광이 살아있다. 옥 중에서도 최상품인 배곡인데 조선에서 배곡을 저렇게 공들여 세공할 수 있는 장인은 한양에서도 손에 꼽는다.
그런 물건을 달고 지방고울 행차에 나서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닌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별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의 끝에서 멈추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추론이었지요. 허나 별이의 눈과 머리는 이미 그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 놀이개 안에 무언가가 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 상이 차려지고 술과 음식이 나왔지요. 류성만은 상석에 앉아 고울 수령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별이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지만 숟가락을 들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자꾸만 류성만에게로 향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류성만의 신복 강포교가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오다 그만 발이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마당에 쏟아졌지요. 강포교는 황급히 서류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별이는 그 순간 무심코 흘러나온 서류 한 장의 숫자들을 단번에 읽어버렸습니다. 가야골 세곡 수납 기록, 쌀 300석, 보리 200석. 별이는 그 숫자들이 이상하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마을이 2해째 흉년인데 쌀 300석이라니. 이 마을 전체를 다 털어도 나올 수 없는 양이었지요. 게다가 저 서류는 관아에 올라가는 공식 세곡 기록인데 실제로 가야골에서 거둔 것은 훨씬 적었습니다. 별이 어머니가 내놓은 것이 고작 보리 단말이었으니까요. 숫자가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이 마을의 세금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그 차액을 중간에서 빼돌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류성만의 행차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별이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류성만의 얼굴에 드리운 검붉은 기운, 허리에 배곡 놀이개, 부풀려진 세곡 기록. 이것들이 하나하나 연결되며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이루고 있었지요. 별이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탐욕이 아니다. 저자는 지금 이 나라를 흔들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류성만이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너그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고을 백성들이 이리 애를 써주니 기쁘구려.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마을 사람들이 감격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냐며 눈물을 찍는 이도 있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별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번개같이 팔을 잡았습니다. 별이야. 허나 이미 별이의 입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류성만의 얼굴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동자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대감이 역적입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역적이라는 말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 천천히 사람들의 귀에 스며들었지요. 그 다음 순간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어미도 없나? 저 아이 좀 막아. 요망한 귀신 아이가 또 헛소리를.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별이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별이를 끌어안으며 땅에 머리를 박았지요. 대감날이 이 아이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발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류성만은 잠시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인자한 웃음이 사라지는 데는 채 한 호흡도 걸리지 않았지요. 별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성만의 눈동자가 단 한 번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저 권력자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친 두려움. 별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자가 내 말을 헛소리로 흘려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저자는 지금 이 어린 것이 진짜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유성만은 빠르게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부하를 불렀지요. 저 아이를 포박하여라. 대감 행차에 불경한 말을 뱉었으니 엄히 다스려야겠다. 그 서늘한 웃음 속에서 별이는 한 가지를 더 읽어냈습니다. 저 자는 나를 단순히 벌주려는 것이 아니다. 입을 막으려는 것이다. 군사들이 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이 마당을 가득 채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뒷걸음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지팡이를 짚은 낡은 두루마기에 노인이 서 있었지요. 덕만 영감이었습니다. 영감은 유성만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아이 하나가 철없이 내뱉은 말에 군사를 보내신다니 이것이 조선의 대감 어른이 하실 일이옵니까? 유성만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덕만 영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노인네, 저 아이 편이신가? 저는 그냥 마을의 늙은 훈장이옵니다. 다만 아이는 아이로 다루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팽팽하게 마주 섰습니다. 별이는 그 사이에서 덕만 영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처음으로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영감은 유성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유성만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좋다. 아이는 어미에게 맡기겠다. 허나 이 마을을 떠나기 전에 저 아이를 관하로 데려오너라. 내가 직접 어디서 그런 망발을 배웠는지 물어볼 것이다. 유성만의 행차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별이는 어머니 품에 안긴 채 마당 한켠에서 유성만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군사들이 그를 에워싸며 이동하는 모습을 눈에 담았지요. 그 사이에서 강포교가 유성만에게 뭔가를 속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성만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지요. 별이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저 두 사람이 내 뒤를 캐러 올 것이다. 그것도 오늘 밤 안에.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초가 안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내가 제발 오늘만큼은 입을 다물라고 했잖아. 별이는 어머니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보이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어머니. 저 대감의 얼굴에서 수많은 사람의 기운이 보였어요. 죽은 사람들의 기운이었어요.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별이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이 늘 그랬듯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네. 그리고 저 대감 허리에 놀이개가 이상해요. 분명히 그 안에 뭔가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지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여럿이었고 서두르고 있었지요. 별이와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도망가야 해요. 두 사람은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밤이었지요. 달도 구름에 가려 어두웠습니다. 어머니는 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마을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참으며 걸었지요. 등 뒤에서 군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이다. 열어라. 문을 부수는 소리, 집안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별이를 끌고 더 빠르게 걸었지요. 발이 돌에 걸려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요?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덕만 영감의 집이었습니다. 마을 외곽 작은 언덕 위 낡은 기와집. 두 사람이 숨 가쁘게 문을 두드리자 덕만 영감이 금방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이미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서 들어오너라. 방 안에 들어서자 영감은 문을 이중으로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별이를 마주 앉혀놓고 한참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낮에 말한 것 정말로 보였느냐? 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저 대감의 허리에 달린 배곡 놀이개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안에 문서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덕만 영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놀이개가 너무 무거웠어요. 순배곡 놀이개는 그 크기에 저 무게가 나올 수 없어요. 속이 꽉 차 있거나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것인데 장식이 목적이라면 속을 꽉 채울 이유가 없고 가벼울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저 놀이개는 달 때마다 허리를 의식하는 듯이 왼손으로 한 번씩 확인했어요. 중요한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하는 버릇이에요. 덕만 영감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별이 어머니도 입을 다물었지요. 방 안이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이윽고 덕만 영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별이야, 내 말이 맞다. 그 한마디가 별이의 가슴에 묘하게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유성만, 내가 한양에 있을 때 그 자와 같은 자리에서 일했느니라. 나는 나라 살림을 들여다보는 자리였고 그 자는 형조를 쥐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영감은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팔도에서 걷어들인 세곡 기록이 조정에 올라오는 수치와 실제 창고에 쌓이는 양이 다른 것이었다. 처음엔 계산 착오려니 했지. 그러나 그것이 몇 해째 이어지고 있었고 그 차액이 어마어마했다. 나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했느니라. 별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돈이 유성만에게 갔나요? 그렇다. 유성만이 팔도 수령들을 통해 세곡을 부풀려 걷게 하고 그 차액을 모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그 돈이 단순히 제 배를 채우는 데 쓰인 것이 아니었어. 그것은 어딘가로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었지. 어딘가요? 덕만 영감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영모 자금이었다. 그 말이 방 안에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나는 그 증거를 잡아 조정에 고하려 했다. 허나 유성만이 먼저 알았고 나는 하루아침에 불의한 관리로 몰려 낙향해야 했지. 그때 내가 가지고 온 것이 하나 있었다. 영감은 방 한쪽 벽에 붙어 있는 낡은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세곡 기록 사본이다. 팔도 12곳 고을에서 들어온 기록과 실제 수납 기록의 차이를 적어둔 문서지.
그것이 있으면 류성만의 죄를 증명할 수 있다. 허나 나 혼자 들고 조정에 가봐야 이미 권력을 쥔 저자가 막아버리면 그만이었지. 별이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다시 빠르게 생각이 돌아갔습니다. 영감님이 가진 세곡 사본, 류성만의 놀이개 속 문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류성만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놀이개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마을을 뒤지는 군사들의 발소리였습니다. 덕만 영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 있어라. 내일 내가 생각을 정리해야겠다. 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곁에 붙어 앉았습니다. 그러나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지요. 류성만은 오늘 밤 자신들을 잡지 못하면 다음 수를 쓸 것이다. 그 다음 수는 무엇일까? 별이를 직접 잡으러 오는 것은 오히려 번거롭다. 그보다는 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 생각에 이르는 순간 별이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아니면 돌쇠. 왜 갑자기 돌쇠가 떠올랐는지 별이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얼굴에서 보았던 파란 억울함이 다시금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지요. 마을에서 가장 크고 거칠어 보이는 청년. 아무도 그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청년. 그런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은 가장 확실한 협박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마 하고 별이는 생각했습니다. 고을 백성 하나에게 역적 누명을 씌우는 것이 류성만처럼 큰 권력자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허나 다음 날 아침 별이의 불안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에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덕만 영감의 문을 두드렸지요. 큰일 났습니다. 돌쇠가 잡혔어요. 역적 누명을 쓰고 포청에 끌려갔다고요. 별이의 눈이 굳었습니다. 역시였습니다. 류성만은 별이의 말을 입막음하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만만한 청년을 택했던 것이었지요. 돌쇠를 역적 공모자로 몰아세우면 마을 전체가 두려움에 입을 닫을 것이고 동시에 별이가 함부로 나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별이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돌쇠는 내가 아끼는 사람도 아니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돌쇠는 별이를 괴롭혔습니다. 멱살을 잡았고 두 눈을 뽑겠다고 협박했지요. 마을에서 별이를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냉대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별이는 돌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얼굴에 가득했던 파랗고 차가운 기운. 억울함. 겹겹이 쌓인 억울함. 별이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돌쇠를 구해야 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별이야, 저 아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 알아요. 그런데도, 어머니, 저는 돌쇠 얼굴에서 억울함을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 억울함은 제가 말을 하는 바람에 생긴 거예요.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덕만 영감이 조용히 별이를 바라보았지요. 영감의 얼굴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따뜻하게 번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별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류성만을 잡으려면 저 놀이개 속 문서가 필요해요. 그 문서는 포청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류성만이 영모 증거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건 관아 안에 있어야 꺼내 보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돌쇠를 구하러 가는 것이 그 문서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덕만 영감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영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좋다. 같이 가자. 셋이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별이, 어머니, 덕만 영감이었지요. 별이 어머니는 포청으로 가는 길에 발걸음이 내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이미 류성만의 눈에 든 마당에 또 나서는 것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었지요. 그러나 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 뭔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포청 앞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역적이라니 말이 되나. 근데 어쩌겠어. 대감 어른이 그렇다고 하는데 저 집 어머니가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 별이는 군중 속에서 포청 건물을 살폈습니다. 경비 군사가 2명, 창문은 3개,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그런데 건물 오른쪽 옆으로 작은 쪽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경비가 서지 않은 쪽문이었지요. 안쪽 서류 창고로 이어지는 통로인 것이 보였습니다. 별이는 덕만 영감의 소매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영감님, 저 쪽문이요. 영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보았습니다. 경비가 없구나. 예. 그리고 유성만이 관아 안에 있다면 저 문을 통해 서류를 빼내거나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저 안에 류성만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해요. 덕만 영감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을 안악 1명이 포청담 너머로 음식을 들여보내려 군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내가 저 군사의 주의를 끄는 사이 내가 쪽문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살피고 오너라. 절대 깊이 들어가지는 말고. 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별이의 팔을 잡았지요. 별이야. 어머니. 금방 올게요. 덕만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군사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틈에 별이는 조용히 담을 따라 돌아 쪽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서류 더미가 쌓인 방이었지요. 별이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먼지 냄새와 묵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며 안을 살폈지요. 그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별이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아이 아직도 못 잡았나? 유성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어젯밤에 집을 비운 것 같습니다. 마을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라. 그리고 마을 훈장 영감, 덕만인가 하는 자도 조심해라. 그 자는 예전에 한양에서 나와 같이 일했던 자다. 살아있는 줄 몰랐는데 이 마을에 있었구나. 그 자 손에 오래된 문서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할까요? 유성만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와 노인 둘 다 처리해라. 오늘 밤 안에. 별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지요. 처리하라는 말의 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어린 별이도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만큼은 알았습니다. 나를, 그리고 덕만 영감을 죽이려는 것이다. 별이는 간신히 정신을 추스르며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쪽문을 나와 어머니와 덕만 영감에게 달려가 보이는 대로 쏙닥거렸지요. 이야기를 들은 덕만 영감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바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영감은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별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싸워야 해요. 그래야 돌쇠도 살고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누명을 쓰는 일도 없어요. 덕만 영감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별이에게 진심으로 웃어 보였지요. 그래. 그것이 내 눈이 쓰여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구나. 어머니는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등을 감싸 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별이는 어머니의 기운 소매에 손을 얹었습니다. 실이 풀어지지 않도록 어머니가 여러 번 꿰맨 흔적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셋은 포청 아플 소리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달도 없는 어둠 속에서 골목을 돌고 돌아 영감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지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영감이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그 속에서 묵은 문서 뭉치가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들이었습니다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이게 세곡 기록 사본이다. 팔도 고을 12곳에서 보고된 수치와 실제로 창고에 들어온 양의 차이를 적은 것이지. 여기 기록된 숫자들의 차액을 합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다. 별이는 그 문서를 건네받아 펼쳤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을 훑기 시작했지요. 세상에, 별이가 그 문서를 읽는데 걸린 시간은 채 1시경도 되지 않았습니다. 빼곡히 적힌 수십 줄의 숫자들을 훑고 나서 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감님, 이 기록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덕만 영감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고을마다 차액이 다른데 차이가 나는 비율이 모두 일정해요. 정확히 3할이에요. 어느 고을은 많이 빼돌리고 어느 고을은 적게 빼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을이 똑같이 3할을 빼돌렸다는 뜻이에요. 덕만 영감이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라는 거냐? 누군가 위에서 일률적으로 지시를 내린 거예요. 3할을 떼어 올려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뜻이에요. 즉 흥적인 착복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수탈이에요. 그리고 별이는 문서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기록들 옆에 작게 적힌 표시들이 있어요. 작은 동그라미와 세모와 네모예요. 처음엔 그냥 낙서인 줄 알았는데 패턴이 있어요. 동그라미가 3번 연속으로 나오는 고을은 전부 한강 이부 고을이고 세모가 표시된 고을은 전부 서해에 접한 고을이에요. 덕만 영감이 문서를 받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운반 경로예요. 수탈한 곡식과 돈을 어느 경로로 운반했는지 표시한 거예요. 한강 이북이면 대로, 서해 고을이면 해로로 나른 거겠죠. 그리고 그 돈이 모이는 곳이 한 군데일 거예요. 영감은 잠시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별이를 바라보았지요. 별이야. 나는 이 문서를 10년 가까이 들여다봤는데 그 표시들을 그냥 낙서로만 알고 있었다. 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숫자가 좋아서요. 보이는 것들을 세다 보면 패턴이 눈에 들어와요. 어머니가 별이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을에서 귀신 아이, 요망한 것이라 불리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10살의 나이로 어른도 못 읽어낸 것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덕만 영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다. 이 문서와 류성만의 놀이개 속 문서를 합치면 그를 잡을 수 있다. 문제는 그 놀이개를 어떻게 가져오느냐인데
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유성만은 오늘 밤 우리를 잡으러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를 관하로 불러낼 방법이 필요해요. 어떻게? 유성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비밀이 드러날 것 같다는 신호를 보내면 그가 직접 나타날 거예요. 덕만 영감이 지팡이를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다. 허나 그 신호가 무엇이어야 하느냐가 문제지. 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감님이 한양 조정에 서찰을 보내는 거예요. 유성만이 그 내용을 먼저 알아채도록 일부러 세게 만들어야 해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유성만의 신복 강포교가 관하에 있어요. 강포교에게 들어가는 서찰이라면 반드시 유성만이 먼저 보겠지요. 그 서찰에 이렇게 쓰면 돼요. 가야골 덕만이 세곡 착복 증거를 들고 조정에 상소할 것이라고요. 덕만 영감이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유성만이 직접 달려오겠지. 우리를 막으러.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유성만의 얼굴을 정면으로 읽을 거예요. 그리고 영감님의 문서를 공개해요. 노리개 속 문서는 그 다음 단계예요. 유성만이 직접 나타나면 그 노리개도 눈앞에 있을 테니까요.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덕만 영감이 별이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별이야. 이게 잘못되면 우리 셋 모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런데도 하겠느냐? 별이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별이의 기운 소매를 살그머니 잡아당겨 매만져 주었습니다. 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그날 밤 덕만 영감은 서찰 한 통을 썼습니다. 강포교에게로 보내는 것처럼 위장한 서찰이었지요.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덕만이 세곡 착복 증거를 들고 이틀 후 아침 조정에 상소한다는 것이었지요. 그 서찰을 마을 심부름꾼 편에 보내면서 영감은 아이들이 모두 아는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입이 가벼운 심부름꾼은 강포교와 친한 사이라는 것이었지요. 서찰이 강포교에게 도착하기 전에 그 내용이 온 마을에 퍼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유성만은 반드시 그것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서찰에는 이틀 후라고 적었지만 유성만이 그것을 기다릴 리 없었지요.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관아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덕만 영감의 집 문 앞에 강포교가 군사 넷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덕만, 문 열어라. 대감 어른께서 부르신다. 덕만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지요. 가지요. 별이와 어머니도 함께 나섰습니다. 강포교는 별이를 보자 눈을 좁혔습니다. 이 아이도 대감 어른이 직접 보겠다고 하셨다. 강포교가 앞을 서서 걸었습니다. 마을 골목을 지나는 동안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덕만 영감이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끌려가는 모습을 본 것이었지요. 한 명이 다른 집 문을 두드리고 또 그 집이 옆집에 알리며 사람들이 슬금슬금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별이는 그 뒤를 따르며 강포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두려움과 긴장이 뒤섞인 기운이었지요. 강포교도 유성만이 두렵다는 뜻이었습니다.
관아 대청이 가까워졌습니다. 유성만이 대청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저께 잔치상에서와 달리 인자한 웃음기는 사라져 있었지요. 그 자리에 차갑고 날선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대청에 들어서는 순간 유성만의 얼굴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기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별이는 오늘 처음으로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유성만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이 상황이, 이 조그만 아이가. 별이는 그 두려움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유성만이 덕만 영감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구려, 덕만. 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성만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조정에 상소를 하겠다고 들었소. 내가 직접 얘기해 보려고 부른 것이오. 노인네가 오래된 기억으로 헛된 일을 꾸미면 안 되지 않겠소. 헛된 기억이라고 하시오? 덕만 영감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전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을 기록해 두었소. 팔도 세고 기록의 차액 내역과 그 자금의 흐름을 말이오. 유성만의 눈꼬리가 실룩였습니다. 그 기록이 어디 있소? 그것은 지금 다른 사람 손에 안전하게 있소.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 문서는 어머니가 품에 감추고 있었지요. 그러나 유성만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별이는 그 순간 유성만의 얼굴을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짙고 어두운 빛이 그 얼굴 위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요. 계산하고 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뒤집을 것인가를. 유성만이 눈을 들어 처음으로 별이를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유명한 귀신 눈 아이냐. 별이는 고개를 들어 유성만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귀신 눈이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것이 남보다 조금 더 있을 뿐이에요. 유성만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역적이라 했느냐? 무엇이 보였길래? 별이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감님 얼굴에 수많은 사람의 기운이 있어요. 그냥 기운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기운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기운이 늘어나고 있어요. 유성만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별이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대감님 허리에 노리개 안에 문서가 들어 있어요. 그 문서에는 아마 사람의 이름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대감님이 신복으로 삼은 사람들 또는 제거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요. 그 말에 유성만의 얼굴빛이 처음으로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왼손을 들어 허리에 노리개를 감쌌지요. 그 동작을 별이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았다. 그 안에 있다. 별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지요. 그냥 담담하게 유성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흔들리지 않자 유성만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10살짜리 아이의 눈빛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성만이 강포교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오늘 당장 가두어라. 강포교가 군사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군사들이 앞으로 나섰지요. 그 순간 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관아 앞에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듣고 있어요. 유성만이 굳었습니다. 별이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이번엔 관아 밖을 향해서였지요. 류성만 대감이 팔도에 쇠곡을 빼돌려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가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관아 앞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포교가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지만 덕만 영감이 지팡이를 들어 막았지요. 유성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들을.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관아 안까지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별이는 그 사이를 비집고 류성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눈이 류성만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대감님, 그 놀이개를 여기서 직접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한 대로 그 안에 뭔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을 원하시나요? 류성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별이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오래도록 류성만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얼굴 위에 드리운 그늘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번엔 다른 빛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짐이었습니다. 오래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직전의 그 빛이었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되었습니다. 관아 앞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관아 담 밖에서 아내 소리를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들었지요. 덕만 영감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하나둘 따라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이 어머니가 높이 든 문서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뭐야? 세고 기록이라고? 우리 세금이 빼돌려진 거라고? 그러면 작년 흉년에도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간 게 다 저 대감 때문이라는 거냐? 류성만은 그 소리들을 듣다가 결국 강포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강포교는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지요. 다들 물러서시오. 이것은 나라의 기밀이 관련된 일이오. 마음대로 떠들었다가는 엄벌을 받을 것이오. 마을 사람들이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웅성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류성만은 그 사이 빠르게 생각을 굴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력으로 세 사람을 제압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지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문서를 목격했고 소문은 순식간에 퍼질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발 물러서서 조용히 수습해야 했습니다. 류성만이 다시 인자한 얼굴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들으시오.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오래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이미 수정된 기록이오.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내가 직접 확인하고 해명하겠소.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대감이 억울한 것이 아닐까 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지요. 별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군중을 다루고 있다. 부드러운 말로 의심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마을 사람들은 유성만 편으로 기울 것이고 우리는 고립된다. 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님, 그러면 여기서 바로 놀이개를 열어서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지 않나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류성만의 허리로 향했습니다. 류성만이 굳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말거라. 대감님이 직접 해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놀이개 속이 비어 있으면 제 말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일 아닌가요? 마을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놀이개 하나 여는데 뭐가 어렵겠어. 열면 되잖아.
유성만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별이를 바라보는 그 눈 속에 냉랭한 것이 스쳤지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거부하면 스스로 의심을 사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성만이 천천히 왼손을 들어 놀이개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감 어른, 한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군사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지요. 유성만은 기다렸다는 듯 놀이개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한양에서, 예, 조정에서 급히 돌아오라는 전갈이 옵니다. 유성만은 군중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덕만 영감을 향해 말했지요. 오늘은 이만하겠소. 노인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그 말 속에 협박이 담겨 있었지요. 유성만의 행렬이 관할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뒤를 바라보며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별이는 멀어지는 행렬을 바라보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자는 지금 한양으로 돌아가 더 강한 수단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별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별이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별이야, 오늘 일 잘했다. 그러게, 저 대감이 수상하긴 했어. 세금이 그렇게 빼돌려진 것이었다니. 별이는 그 말들을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손가락질을 받아온 아이였는데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듣는 것이 낯설었지요. 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돌쇠였습니다. 아직 포승줄을 묶인 채 군사들에게 이끌려 나왔지요. 관아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세곡 문서를 목격한 뒤 고울 수령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유성만이 떠나자마자 수령은 강포교를 찾아가 조용히 말했지요. 지금 상황에 역적 혐의자를 잡아두고 있으면 나중에 화가 우리한테 올 수도 있소. 그 말 한마디에 포승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별이를 발견하자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쇠의 얼굴에서 파란 억울한 기운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채워지고 있었지요.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수치심 같기도 하고 감사함 같기도 한. 돌쇠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 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억울하셨죠? 돌쇠가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눈을 내리깔며 말했지요. 저는 그냥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돌쇠는 그 말에 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쇠의 포승을 풀어주었고 돌쇠는 어머니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돌쇠 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엉엉 울었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별이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덕만 영감이 별이 곁에 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별이야, 한 가지 물어봐야겠다. 예. 유성만이 한양으로 돌아간다는 게 진짜 한양 조정에서 부른 것이겠느냐, 아니면 저 자가 꾸민 것이겠느냐. 별이는 멀어지는 행렬의 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지요. 전갈이 온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놀이개를 열어야 하는 순간에
딱 맞추어 전갈이 왔다는 것. 그것은 사전에 짜인 신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꿈인 거예요. 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자는 지금 한양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더 강한 수단을 가져오러 잠시 물러서는 거예요. 덕만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작은 승리가 마지막 승리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류성만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더 확실한 방법을 쓸 것이었지요. 별이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별이의 눈빛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뭘 생각하는 거냐, 별이야. 별이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류성만이 돌아오기 전에 제가 먼저 놀이개를 가져와야 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류성만이 아직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가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덕만 영감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별이야.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알아요. 하지만 류성만이 한양에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양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면 저 문서도 소용없어질 수도 있어요. 세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같이 가지. 돌아보니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 눈을 약간 내리깔고 어색하게 별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나도 류성만한테 당했으니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앞으로 나서는 이들이 생겼지요. 세금을 빼앗긴 장정들이었습니다. 별이 혼자가 아니게 된 것이었지요. 별이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의 얼굴에서 파란 기운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별이와 돌쇠 그리고 마을 장정 셋이 유성만의 행렬을 뒤따랐습니다. 덕만 영감과 어머니는 마을의 남아 문서를 지켰지요. 길은 마을 북쪽 고갯길로 이어졌습니다. 유성만의 행렬이 이미 앞서 올라가고 있었지요. 별이는 돌쇠 옆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돌쇠 형, 놀이개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하면 안 돼요. 돌쇠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류성만이 놀이개를 직접 여는 상황을 만들어야 해요. 그가 스스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꺼내게 해야 해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 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갯길을 오르며 발 빠르게 머리를 굴렸지요. 류성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놀이개 속문서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 역으로 그 문서가 이미 우리 손에 있는 것처럼 속이면 어떨까요? 류성만이 놀이개를 확인하러 멈추게 만들 수 있다면. 형, 저한테 종이랑 먹이 있어요? 갑자기 그건 왜? 마을 장정 한 명이 주머니를 뒤적이다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별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돌쇠의 등을 책상 삼아 빠르게 무언가를 써 내려갔지요. 먹이 없어서 손가락에 침을 발랐었습니다. 글씨가 또렷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놀이개 안의 명단을 확인했음. 한양 대사관에게 이미 전달했음.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류성만이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놀이개를 확인하려 들 것이 뻔했지요. 별이가 마을 장정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앞에 류성만 행렬 길을 막아서 주세요. 길을 잃었다고 해도 좋고 수레가 고장났다고 해도 좋아요. 아무튼 잠깐만 세워주시면 돼요. 장정이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머지 장정들도 별이와 돌쇠를 따라 고갯길
옆 숲을 속에 몸을 낮추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길 막지 마라. 죄송합니다. 날이 소인 수레바퀴가 빠져서 잠깐만요.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별이는 숲을 사이로 상황을 살폈지요. 강포교가 앞으로 나서서 장정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유성만은 가마 속에 있었지요. 별이가 돌쇠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요. 돌쇠가 숲을 헤치고 나서 가마 옆으로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가마 창문 사이로 종이를 집어 던졌지요. 그리고 재빨리 다시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마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며 유성만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허리에 놀이개를 잡았지요. 손가락이 빠르게 놀이개 아래 숨겨진 잠금장치를 더듬었습니다. 별이는 그 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금장치가 있다. 왼쪽 아래. 돌리는 방식이다. 유성만이 놀이개를 여러 안을 확인하더니 이내 안도한 표정으로 닫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종이를 구겨버리며 강포교를 불렀지요. 가자. 행렬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별이는 숲을 속에서 그 장면을 다 보았습니다. 잠금장치의 위치와 방식을 눈에 담았지요. 왼쪽 아래 돌리는 방식. 그것이면 됩니다. 돌쇠가 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별이의 눈이 행렬을 따라가다 멈추었습니다. 유성만이 한양으로 가기 전에 이 고을 관아에서 하룻밤 묵을 거예요. 대감 행차는 하룻밤을 건너뛰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밤 관아에서 놀이개를 가져와야 해요. 돌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그건 진짜 위험한 거잖아. 알아요. 별이는 조용히 답하며 행렬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낮의 가짜 승리가 오늘 밤의 진짜 싸움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성만이 가마 속에서 종이를 읽으며 짓던 표정을. 처음에는 경계였다가 이내 차갑게 굳어버린 그 표정을.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결심이었지요. 유성만은 오늘 밤 먼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은 구름이 두껍게 깔려 달빛도 없었습니다. 별이와 돌쇠는 관아 담 밖에서 기다렸지요. 별이는 낮에 눈에 담아둔 잠금장치의 위치와 방식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왼쪽 아래. 돌리는 방식. 한 번 더 왼쪽 아래 돌리는 방식. 돌쇠가 손으로 담벼락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갈게. 경비 위치를 확인하고 나오마. 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훌쩍 담을 넘었지요. 별이는 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수풀이 흔들렸습니다. 별이는 그 소리 속에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유성만이 자는 방은 어디일까? 관아에서 가장 높은 손님이 묵는 방은 대청 옆 별채다. 별채는 정문에서 오른쪽이고 경비가 2명이 돌 것이다. 밤이 깊으면 경비의 주의가 느슨해지는 시간이 있다. 교대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다. 돌쇠가 다시 담을 넘어 나왔습니다. 경비 2명인데 1명이 뒤쪽에서 졸고 있어. 별채 문은 안에서 잠겨 있는 것 같고 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유성만은 놀이개를 허리에 차고 자지는 않을 거예요. 탁자 위나 머리맡에 놓겠지요. 창문은 별채 왼쪽에 작은 창 하나 있어. 잠겨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 창으로 들어가야 해요. 돌쇠가 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야, 내가 직접 들어갈 거냐? 형이 들어가면 너무 덩치가 커서 들키거든요. 돌쇠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교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경비들이 교대를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우는 순간이 왔습니다. 별이가 담을 넘었지요. 발소리를 죽이고 별채 왼쪽 창가에 붙었습니다. 창문을 살며시 밀어보았습니다. 열렸습니다. 별이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유성만이 자고 있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지요. 별이는 발소리를 죽이며 탁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탁자 위를 더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별이는 다시 더듬었습니다. 탁자 서랍은 아직 손이 닿지 않았지요. 조심스럽게 서랍에 손을 얹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유성만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별이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지요. 유성만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침입자다. 경비. 별이는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창문을 넘는 순간 누군가의 손이 별이의 옷자락을 잡았지요. 별이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비틀었습니다. 옷자락이 찢겼지만 빠져나왔지요. 담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경비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가 담 위에서 별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지요. 빨리. 별이가 도약하며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쇠가 별이를 끌어당겨 담 위로 올렸지요. 두 사람이 담 밖으로 뛰어내리는 순간 경비들이 담 안쪽에 도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에야 멈추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놀이개는 없었습니다. 별이는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탁자에 없었어요. 서랍을 열려다 들켰어요. 그럼 이제 어쩌냐? 별이는 눈을 떴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굴러갔습니다. 유성만은 이제 경비를 더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우리를 잡으러 올 것이다. 놀이개를 가져오는 것은 이제 어렵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별이는 생각을 거듭했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덕만 영감의 집으로 돌아온 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지요. 억울하거나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이 너무 크다는 것이 실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실패했어요. 괜찮다. 괜찮아. 어머니는 별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기운 소매가 별이의 볼에 닿았지요. 여러 번 꿰매어진 그 소매가 오늘따라 유독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꿰맨 걸까요? 이 소매를 꿰맬 때마다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별이는 그 소매를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때 덕만 영감이 방 한쪽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이야, 내가 한 가지 숨겨두었던 것이 있다. 모두의 시선이 영감에게로 향했습니다. 오래전 한양을 떠날 때 나는 문서 사본 외에 하나를 더 가져왔다. 유성만의 서찰 하나인데 그 서찰에는 영모에 가담한 다른 관리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것을 지금까지 쓰지 않은 것은 그 서찰 속 이름들이 지금도 조정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었지. 별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그 서찰이 지금도 있어요?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찰의 필체가 류성만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고을에서 그것을 확인해 줄 사람이 없다. 별이는 생각했습니다. 필체를 증명할 사람, 류성만과 오래 같이 일했던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 영감님이 증인이 되시면 돼요. 나는 이미 류성만의 원수로 찍혀 있다. 내 증언은 개인적 원한으로 치부될 것이다. 별이는 다시 막혔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고 빠른 발소리였지요. 돌쇠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류성만이 마을 사람 10명을 잡아다 역적 공모자로 엮겠다고 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별이랑 영감을 내놓지 않으면 마을 전체를 역적 마을로 고하겠다고.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류성만의 역습이었습니다. 별이를 잡지 못하면 마을 전체를 인질로 잡겠다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살려면 별이와 영감을 내놓아야 하고 별이와 영감이 잡히면 류성만의 죄는 영영 묻혀버리는 것이었지요. 별이의 어머니가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별이야,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 그냥 도망가자. 이 마을을 떠나자. 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속에 사람들이 있었지요. 오늘 낮에 처음으로 별이에게 잘했다고 말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쇠를 끌어안고 울었던 돌쇠 어머니였습니다. 별이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망가면 저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면 나는 도망갈 수 없다.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이 별이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잡히면 류성만의 죄가 묻힌다. 그러면 또 다른 마을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수탈당한다. 그러면 나는 잡힐 수도 없다. 도망갈 수도 없고 잡힐 수도 없었습니다. 별이는 그 자리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어쩔 줄 모르는 기분이 들었지요. 평생 보이는 것들을 읽어내며 살아왔지만 지금 이 상황은 보이는 것만으로는 풀 수가 없었습니다. 덕만 영감이 방 한쪽에서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두 손으로 쥐고 깊이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지요. 돌쇠는 별이 옆에 쭈그리고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잠들지 못했지요. 새벽이 되어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덕만 영감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별이야. 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이개가 없어도 되는 방법이 있다. 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요? 류성만이 스스로 놀이개를 여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게 가능해요? 영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 허나 위험하다. 그리고 류성만이 저 놀이개를 직접 열게 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그것은 증인이다. 류성만의 놀이개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말해 주어야 한다. 그 증인이 누구예요? 덕만 영감이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다. 나는 한양에 있을 때 류성만의 놀이개 속 문서를 직접 본 적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면 진작에 말씀하셨으면.
아까 내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서찰의 필체를 증명하는 일이었느니라. 그것은 원한 있는 노인의 말로 치부될 수 있지. 그러나 이것은 다르다. 저 놀이개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이 조선 팔도에 나 하나뿐이다. 그리고 유성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별이가 눈빛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유성만이 오히려 더 조여드는 것이겠네요. 제가 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할 수 없으니까요.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한다고 믿어주겠느냐? 증거도 없이 원한 있는 노인의 말을. 그러나 세곡 기록 사본과 별이 내 눈이 함께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그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면 영감님의 증언과 세곡 기록 사본을 함께 내놓으면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하지만 영감이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눈이 있다. 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어제 낮에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보았다. 유성만이 놀이개를 열지 않으려 할 때 내가 뭔가 더 있다는 것을 읽어낸다면 그것이 압박이 된다. 별이는 그 말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증거와 증인과 자신의 눈, 이 셋이 합쳐지면 유성만을 몰아붙일 수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했습니다. 영감님, 내일 아침 관아에 사람들이 모여야 해요. 마을 사람들 전부가. 그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유성만이 마을 전체를 잡으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내일 아침 관아로 몰려올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요. 덕만 영감의 눈이 빛났습니다. 유성만이 스스로 군중을 모아주는 셈이구나. 예. 그리고 그 군중 앞에서 영감님이 증언하고 저는 유성만의 얼굴을 읽어요. 유성만이 거짓을 말하는 순간을 모두 앞에서 짚어내는 거예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이야, 그게 정말로 통하겠느냐? 별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통하게 만들어야 해요. 돌쇠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알릴게. 내일 아침 다들 관아 앞에 모이게. 별이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억울한 기운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하고 밝은 것이 채워져 있었지요. 고마워요, 형. 돌쇠가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다 끝나고 해라. 덕만 영감이 조용히 일어나 항아리에 손을 넣었습니다. 잠시 후 낡은 천에 쌓인 서찰을 꺼내 별이 어머니에게 건넸지요. 이것도 품에 넣고 다니시오. 내일 아침 세곡 기록과 함께 꺼내 드시오. 어머니가 두 손으로 받아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모든 것이 결판날 것이었지요. 성공하면 유성만이 무너집니다. 실패하면 마을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별이는 손으로 어머니의 기운 소매를 찾아 쥐었습니다. 그 거칠고 여러 번 꿰맨 소매가 손 안에 잡혔지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눈이 맞다면 유성만의 얼굴이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을 내가 읽어낼 수 있다면 오늘 아침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별이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채 떠오르기도 전에 가야골 관아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하나둘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빠르게 번지면서 마을 사람 거의 전부가 나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온 이도 있었고
궁금함 때문에 온 이도 있었지요. 그리고 돌쇠가 밤새 집집마다 두드려 부른 덕에 알고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별이는 덕만 영감, 어머니, 돌쇠와 함께 군중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관아, 대청에서 유성만이 나왔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쳤는지 눈 아래가 거뭇했지요. 그러나 표정은 여전히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강포교가 그 뒤를 따랐고 군사 6이 대청 앞에 도열했습니다. 유성만이 군중을 둘러보다 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잠깐 멈추었지요. 별이도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기운이 여전히 그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속에서 어제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조급함이었습니다. 유성만도 이 상황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유성만이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말했소. 오늘 아침까지 저 아이와 노인을 내놓지 않으면 이 마을 사람 10명을 역적 공모자로 잡아가겠다고.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별이는 그 술렁임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빠르게 읽었지요. 두려움, 분노, 그리고 망설임. 저 사람들이 지금 이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저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다. 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유성만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강포교가 앞으로 나서려 하자 유성만이 손을 들어 막았지요. 그 대신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린 것이 이제야 나왔구나. 그래서 항복하러 온 것이냐? 항복이 아니에요. 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감님께 물어볼 것이 있어서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성만의 얼굴에 잠깐 당혹감이 스쳤지요. 10살짜리 아이가 내게 물어볼 것이? 예. 별이가 천천히 유성만을 향해 걸었습니다. 군중이 길을 열어주었지요. 별이는 유성만의 앞 10걸음쯤 되는 거리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님, 저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오늘 대감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짙은 것이 보여요. 유성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대감님은 지금 두려우신 거예요. 저 같은 10살짜리 아이가 두려우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린 것이 감히 제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별이는 그 자리에서 유성만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님이 10년 동안 팔도에서 빼돌린 쇠곡의 총량이 쌀로 환산하면 5만 석이 넘어요. 그 돈이 모인 경로는 한강 이북수로와 서해 해로였고 최종 목적지는 이 나라를 뒤엎으려는 자들의 손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대감님 허리의 노리개 안에 있어요. 유성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웃음을 거두지 않았지요. 쓸데없는 소리를. 이 아이가 무슨 증거가 있다고. 덕만 영감이 군중 속에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천천히 걸어 별이 옆에 나란히 섰지요.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소. 유성만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나는 10년 전 한양에서 당신과 같은 자리에 있었소. 그때 당신이 직접 쓴 서찰 한 장을 나는 지금도 가지고 있소. 어머니가 군중 속에서 품에 감추어둔 문서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세곡 기록 사본과 함께 덕만 영감이 보관해온 서찰이었지요. 저 문서에는 유성만 대감이 영모에 끌어들인 조정 관리들의 이름이 적혀 있소. 내가 그 필체가 유성만 것임을 직접 증언하겠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과 웅성거림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류성만은 강포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강포교가 군사들에게 신호를 보내려는 순간이었지요. 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대감님, 군사를 쓰면 여기 있는 수백 명이 다 봐요. 류성만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이 자리에서 노리개 안이 비어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면 제 말이 전부 거짓이 돼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군중이 일제히 류성만의 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류성만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 위에 드리운 짙은 어둠이 거세게 일렁이고 있었지요. 별이는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무너짐. 저 사람이 지금 한 가지를 계산하고 있다. 열어서 보여주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 열지 않으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어느 쪽도 류성만에게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류성만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나라 기밀이 담긴 물건이오. 아무 앞에서나 열 수 없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열 수 없다는 게 인정한 거 아니냐? 안에 뭔가 있다는 거잖아. 저 대감이 진짜 역적 아니야.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군중이 들끓었습니다. 류성만이 강포교에게 고함을 질렀지요. 다 잡아라. 군사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앞으로 나서며 군사 하나의 앞을 막았지요. 이 마을 사람한테 손대지 마라. 혼란 속에서 별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류성만의 얼굴만을 바라보았지요. 류성만이 별이를 향해 다가오다 멈추었습니다. 그 눈 속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바깥에서 새로운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관아 문 앞에 낯선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깃발이 보였지요. 그 깃발에 새겨진 문양을 본 강포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말에서 내린 사내가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그 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군사들이 일제히 멈추었지요. 류성만의 얼굴이 낯빛으로 변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류성만을 향해 말했습니다. 류성만 대감, 조정으로부터 받은 명이요. 팔도 세곡 착복 혐의와 영모 자금 공여 혐의로 지금 즉시 포박될 것이요. 그것이었습니다. 덕만 영감이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류성만의 행차 소식이 담긴 방이 마을에 붙던 날 밤, 영감은 이미 한양의 사헌부 사람에게 서찰을 보냈던 것이었지요. 10년 전부터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서찰이 조정에 닿아 암행어사가 파견되었고 별이와 영감이 버티는 사이 그 발걸음이 마침내 가야골에 닿은 것이었지요. 별이는 그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영감님이 처음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류성만이 뒷걸음쳤습니다. 강포교가 옆에서 주랭랑을 치려 했으나 돌쇠가 그 앞을 막았지요. 암행어사의 군사들이 류성만을 에워쌌습니다. 류성만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별이는 그 얼굴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얼굴을 감싸고 있던 기운이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운이 무너지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오래 쌓아온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 때 그 얼굴은 그냥 지쳐 보였습니다.
별이는 그것을 보며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것이 느껴질 뿐이었지요. 암행어사가 앞으로 나와 류성만의 허리 놀이개를 직접 풀었습니다. 잠금장치를 열자 안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나왔지요. 암행어사가 펼쳐 있다가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영모에 연루된 관리 명단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별이는 그 자리에 서서 그 탄성을 들었습니다. 귀에 들어오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지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류성만이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강포교도 함께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뒤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별이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별이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별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별이야. 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제 눈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 안았습니다. 별이는 어머니의 기운 소매를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여러 번 꿰맨 그 소매가 이번에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이 소매가 따뜻하다고 생각했지요. 덕만 영감이 두 사람 곁에 와 조용히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내가 말했느니라. 하늘이 이유 없이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법은 없다고. 별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영감이 처음으로 깊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돌쇠가 별이의 등을 퉁 쳤습니다. 세게 쳤지만 이번에는 아프지 않았지요. 야, 잘했다. 별이가 돌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억울한 기운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단단하고 맑은 것이 가득 차 있었지요. 별이는 처음으로 돌쇠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야골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류성만은 한양으로 끌려가 조정에서 신문을 받았고 그 서찰 속 이름들도 하나씩 조정을 떠났습니다. 10년 동안 빼앗겼던 세곡이 고스란히 되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더 이상 부풀려진 세금이 나가지 않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해 가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수확을 창고에 쌓을 수 있었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여전히 작고 여린 아이였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별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귀신 아이, 요망한 것이라 부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별이는 개울가에 앉아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돌쇠가 옆에 와 쿵 앉았습니다. 야, 심심하냐? 아니요. 뭐 생각해? 별이는 잠시 물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형, 저 오늘 아침에 형 얼굴 봤는데요. 억울한 거 다 없어졌더라고요. 돌쇠가 잠시 굳었습니다. 그리고 강물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 예. 미안하다. 예전에 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물을 바라보았지요. 물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 별이의 눈이 담겼지요. 크고 또렷한 그 눈에 강물이 맑게 담겼습니다. 덕만 영감이 둑 위에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별이야. 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다음에는 무엇을 볼 것이냐? 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씩 웃었지요. 보이는 것들이요. 영감이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별이의 눈은 그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크고 또렷한 그 눈이 세상을 담고 있었지요. 저주라 여겼던 눈이 이제는 별이만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보이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니라.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